안녕하세요. 인강드림의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는 박상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4회죠, 이제. 이 34회 대비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이제 입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어떻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 생략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총 6과목 아닙니까? 근데 6과목인데 일단 잠깐만 좀 소개를 하면 일단 1차죠. 1차에서 이제 부동산학 개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그 1차를 넘겨야 되겠죠. 이건 이제 시험이 어떻고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도 있고 1차, 2차가 있는데 전부 다 뭐요? 이렇게 나머지가 법 과목입니다. 법률이에요. 그러면 법이 아닌 과목이 이 부동산학 개론 이것만 법이 아닙니다. 이게 말하면 이게 학문입니다. 학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계산 문제가 뭐 다른 과목에서도 물론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계산 문제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비중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매년 10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3, 4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학문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뭐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뭐 단순 암기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냐면 단순 암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장을 통으로 외워버린단 말이죠. 물론 그게 이제 2차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2차는 이제 절차법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부동산학 개론은 물론 암기도 필요하지만요. 일단 받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이해가 먼저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문장 자체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을 바꿉니다, 이렇게. 수시로. 왜냐하면 이제 법은 문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운 대로 안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써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치 2차 공부하듯 단순 암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일단 이해 먼저로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암기는 뒤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는 뒤에 가서 하는 거고 일단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라는 게 무슨 어떻게 심오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 모형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고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학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부동산 학문이라는 건데요. 이 부동산 학은 원래 미국 학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학문이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다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의 통일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부 다 영어를 다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장 주된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생되는 유사어 같은 거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영업소득 또는 순소득, 순수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가능총소득, 가능조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실 또는 공실손실 상당액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주된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양한 용어를 같이 섭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이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그거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사실 아버지라 할까요? 부동산학의 사실 아버지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학이 부동산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바로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미시경제학 정도 또는 경제학 원론 정도 공부한 분들은 부동산학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학이란 이제 양거로 1번 나왔죠. 정의인데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구나 정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활동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률화라는 말이 나오고 맨 끝에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양거리 2번에 보시면 종합 응용 무슨 과학이래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산학은 학문의 분류상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의 분류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 능률화가 뭐냐 이런 얘기죠. 능률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1번씩 표현이 되는 거고 이 정의가 이제 1970년대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 일본의 정의를 이제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식 표현이죠. 능률화라는 말은 요즘 쓰지 않죠. 뭐라고 쓰죠? 효, 율, 성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지지 기반을 부동산 활동의 주체에게 어떤 이론을 제시해주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좀 난해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활동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밑에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을 자 조금 내려가면 이 부동산 활동에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좀 볼까요?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이 나왔는데 부동산 활동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부동산은 뭐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뭐 여러분 뭐 아파트 또는 상가, 점포, 공장 이런 걸 부동산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와서 부동산 활동은 이 부동산을 이제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마치 뭐 주식이나 주식, 채권,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죠. 그 대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에 국한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방금 설명한 뭐 아파트나 점포나 뭐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동산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많은 시장 참여자가 있어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거를 뭐래요?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 참여자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데 한번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매매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아파트 매매. 그럼 매매가 일어나면 일단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그럼 누가 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낍니다. 중간에. 그럼 이걸 부동산 중개활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등기해야죠. 법무사가 끼고 양도세 내야죠. 세무사가 낍니다.
이사하면 이사업체가 끼는 거고, 인테리어 해야죠. 그럼 인테리어 업체가 낍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전문 직업들이 이 매매라는 그 어떤 경제 행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들을 우리가 다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라는 상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이 사람들이 바쁠 테고요.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쉽게 말하면 거래인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도배장판, 법무사, 세무사, 중개업자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죠, 이게. 왜요? 이분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활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그 수많은 부동산 활동 중에서 부동산학이 연구하는 것은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우고요. 딱 정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오면은 이제 삼각형을 딱 이루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융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은 고가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금융이라는 것이 받쳐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은 투자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론을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금융이라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금의 시장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미국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이제 정하죠.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그 기준금리가 2%대, 1%대에서 2%, 지금은 3%대까지 됐죠.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하는 거, 또 부동산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람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금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투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지분 투자자라고 그래요. 지분 투자자. 그래서 이제 투자론이라고 배웁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분 투자자.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갭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라는 건데, 부동산을 이제 개발하는 건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시행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법이나 또는 정비법 이런 걸 좀 배우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시행자 또는 건축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죠. 이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건 뭐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론이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부동산을 공급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서 공급하면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3자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고 부동산학은 이 3자를 연구한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자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 개발론, 금융론 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돌아갑니다. 시장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정부라는 겁니다. 정부. 정부의 이 다양한 이 정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책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이쪽에 다시 돌아와서 의사결정 분야, 그 다음에 정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지원 분야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의사결정, 투자할 거냐, 공급할 거냐, 대출을 실행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동산 중개죠. 이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 활동이 뭐야? 이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자가 됐든 이분들이 이제 매수인이 될 테고 이분들이 뭐야? 매도인이 되겠죠. 이분들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이제 매매, 임대차 이걸 알선하는 거죠. 이게 중개 활동, 중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컨설팅. 이걸 자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더욱더 지식이 전문 지식이 되면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중개업자들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차나 매매를 알선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이 컨설팅 자문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야? 의사결정 지원 분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리가 있어요. 부동산 관리. 그래서 이제 관리가 뭐냐면 이런 얘기죠. 보통 지방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이제 서울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이 건물주가 직접 임차인을 관리하고 이 부동산 뭐 상가나 이런 게 되겠죠.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이걸 관리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감정평가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감정평가가 언제 많이 필요하냐면은 이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이 시세를 가지고 담보로 잡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담보평가라고 배우는데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지원 분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막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요게 부동산 활동이고 이 부동산 활동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이 시장 참여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론, 원리, 모형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우냐? 부동산 투자론, 그 다음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개발론을 배웁니다. 제일 많이 여기서 이제 몇 문제가 나오냐면 7문제, 40문제 중에서 7문제가 투자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융론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론에서 한 3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개론에서는 이제 부동산 중개론은 여러분들이 그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우선 시험 범위에서 빠졌고 컨설팅도 이제 뭐야? 빠졌습니다. 이게 빠지고 관리론에서 한 문제 정도,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감정평가론에서 한 7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론에서 한 5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개발론,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정책론, 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했고 이 부동산 활동이 자, 봅시다. 이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울게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시고 그 부동산 활동의 어떤 효율, 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이론, 원리, 모형을 제공해주는 종합 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는 이제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1번, 2번, 3번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2번에 보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겁니다. 바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매물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개업을 하게 되면 매물장, 매물 분석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매물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매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매수인에게 또는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설명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당연히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이제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복합 개념의 논리로 이제 매물을 분석을 하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가 나왔느냐. 이제, 자, 능률성이라는 게 뭐냐. 능률성이라는 게 효율성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사서 200원짜리로 만들겠다 이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점포를 또는 땅을 100원 주고 사서 200원짜리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200원짜리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달성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하는 거죠. 부동산학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번, 2번, 3번은 지금 이제 설명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강의를 합니다. 기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보면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올 거냐면요. 이 최유효 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효율성, 부동산의 효율성 하면 뭐야? 최유효 이용입니다.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 그래서 이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또 highest and best use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기를, 최고 최선의 이용 또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써도 무방을 한데요. 주로 많이 쓰는 건 최유효 이용입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쭉 설명하는 거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용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인문 강의할 때는 부동산학이 어떤 과목, 학문이고 용어는 어떻게 해서 용어가 뭐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성공입니다. 공부하자마자 막 문제 풀고 답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암기 과목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외우고 맞추고. 근데 이거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좀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차후에 내년 봄쯤 가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동그라미 X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넘어가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데 또는 용어의 의미를 아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유용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어진 이 점포가 있다 이거예요. 이 값이 뭡니까? 이게 이제 건물주란 말이죠. 임대인이죠, 임대인. 자, 그러면 이제 을, 병, 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 병, 정이 이게 이제 세입자,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입주해서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딴 게 없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정이 됐든 누가 와서 장사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의 입장에선 뭐냐? 임대료 잘 내고 임대료만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뭐가 따지겠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건데.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갑의 입장에선 뭐야? 니네들 셋 중에 알아서 임대료 많이 내는 사람한테 나는 이 점포를 빌려주겠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을은 뭐야? 월세를 100만 원을 내고, 그죠? 월세를. 여기는 뭐야? 월세를 뭐야? 70만 원 낼 수 있다. 여기는 월세를 뭐야? 예를 들어 월세를
50만 원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의 뭐야? 건물주는 뭐요? 누굴 택합니까? 을을 택하겠죠. 왜? 월세를 100만 원씩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을이 100만 원의 월세를 매달 내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뭘 선택할까요? 업종을 선택하죠. 업종. 어떤 업종으로 장사를 할 거냐. 이건 갑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을이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야? 을이 편의점을 해서 임대료 잘 내고 있답니다. 임대료 잘 내고 주구장창 임대료 잘 내고 있고 장사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점포의 최유효용은 뭐야? 편의점입니다. 이게 최유효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병이나 정에 비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더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잖아요. 누가? 을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망하지 않고 길을 가시다 보면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렇게 그 용도로 장사하고 있다. 그럼 그 부동산의 최유효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임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최유효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조금 더 유식하게 좀 배우는데 이걸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입지 경쟁이라고 해요. 예전에 입지 경쟁이라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입니다.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자에게 이 건물 또는 땅이 할당되는 거고 이 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의 용도가 결정되고 그 용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세밀하게 배울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따라서 결국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자가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최유효이용 또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모형, 이론 이런 것들 제공해 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서 자, 이제 뜬금없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토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왜 토지의 용어가 나오냐? 뜬금없이 그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상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야? 토지입니다. 이 토지라는 게 있어야만이 건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부동산의 기본이 뭐야?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용어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라는 건 감정 평가 활동입니다. 주로.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감정 평가할 때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쭉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를 배우느냐? 지목이라는 걸 배웁니다. 지목. 지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공시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공시법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지목이라는 걸. 이것도 뭐야? 토지의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뭐 대, 전, 그 다음에 탑,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죠. 공장, 용지,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이거는 그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2종이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이것도 다 토지 용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
지적 공부, 공부란 말을 써요. 공부가 이제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장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걸 공부를 합니다. 공적인 장부. 이거를 이제 헤아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간에 뭐 열심히 배우시고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오늘 뭐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의 용어를 요 감정평가상의 분류 또는 감정평가상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요 토지의 용어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부여하는 겁니다. 이제 이 헤아려야죠, 이거를. 이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 토지의 용어를 배운다는 건 영어 배울 때 A, B, C, D 배운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용어인데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용도 지역은 뭐냐면 이제 그 용도 지역이 두 개가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 도관 농자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용도지역, 그 공법상의 용도지역이고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은 이제 감정평가상의 용도지역이에요. 이거는 감정평가상의 용도지역이다. 우리 딱 세 개가 있어요. 택지지역이라는 말을 써요. 택지지역이라는 게 뭐냐? 주상공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상공으로 이용하는 지역을 우리가 택지지역이라 하고 농지지역은 뭐야? 전답과, 과수원, 전답과로 쓰고 있으면 농지지역이라 하고 용재림 신탄림으로 쓰고 있으면 임지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용재림이 뭐고 신탄림이 뭐냐?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납니다. 그냥 있냐? 그러시면 됩니다. 용재림, 신탄림. 이걸 임지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자, 그럼 이제 택지란 말이 나와요. 택지. 택지란 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택지란 말이 딱 나오면 우리가 배웠죠. 택지 지역의 택지. 그럼 뭐가 나와요? 주상공이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용도로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목적용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교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가 어떻게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답에 또는 임야에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럼 건축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택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택지이어야만이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그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전기 상하수도가 이제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한다 하면 일단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전기, 상하수도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도시가스 이런 거 기본이라 기본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압도적으로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기반 시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 갖춘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땅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택지라 하는 겁니다. 건축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그래서 택지로 주상공 등으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택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토지하면 주로 택지입니다. 택지는 외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부지라는 게 있어요. 부지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부자가 뭐냐면 펼칠 부자에 땅지자예요. 그래서 결국 뭐야? 중요한 말이 바닥토지입니다. 밑줄 좀 보세요.
요 바닥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부지라는 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입니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뭐 상가 부지 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 공장 부지, 학교 부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바닥 토지니까. 근데 하천 부지, 도로 부지 이런 말을 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부지에다가 어떻게 하천 부지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건축 불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그 바닥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 자, 됐고요. 그다음 후보지 이행지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이거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필지와 획지예요. 필지와 획지. 맹지부터 먼저 합시다. 이게 낫겠다. 7번에 보면 맹지가 나오죠. 이 맹자가 무슨 맹자냐면 우리 맹지라는 말 많이 쓰죠. 맹자가 맹인. 할 때 맹자입니다. 장림할 때. 지자가 뭐야? 땅지자. 그러니까 땅이 눈이 멀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도로가 접속돼 있지 않다. 그 얘기.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뭐야? 땅에 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맹지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똥값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그래서 따라서 이걸 맹지감가라 하는데 맹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맹지가 이제 이거예요.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갑땅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을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병땅이고 이렇게 여기 또 도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갑땅과 병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을땅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땅은 도로와 접한 면이 없죠. 갑땅은 도로와 접했죠. 병땅도 도로와 접했죠. 이게 도로면. 그렇죠? 그럼 이런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 그래서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 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맹지가 이게 여기 만약에 이건 아무래도 뭐 지목이 대가 됐든 또는 뭐가 됐든 이 땅은 건축을 못 해요. 건축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역권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 기타 등등 배우는데 하여간 이런 땅들은 우리는 맹지라 하고 무의미한 땅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맹지. 도로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접속면의 도로가 어떠냐, 그 다음에 얼마나 접했느냐, 도로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 땅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도로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하냐면은 필지와 이제 획지인데 필지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필지가 한마디로 이 지번이 부여된 공부상의 토지의 등록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번이라는 걸 어디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이게 근거법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공간정보법이라거든요. 그래서 공간정보법 약칭.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 지번을 배워요. 한 필지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법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필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그 시간에 이제 야무지게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번을 모르면 우리가 토지 또는 부동산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도로명 주소가 있죠. 도로명 주소가 있고, 하나는 지번식 주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볼 때 두 개의 주소가 있죠. 하나는 도로명이냐, 지번식이냐. 이 지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도로명보다는 지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땅지자의 번호번자, 땅의 번호. 그러니까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땅은 뭐가 있어요? 모든 땅은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공시법 시간에 또는 요 공간정보법 배울 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획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획지라는 건 뭐냐? 읽어드릴게요. 이 획자가 글 획자의 땅지자예요.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자, 뭐예요? 여기 키워드가 이거예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예요.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도로가 여기 한 필지예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서초동, 강남구 서초동 지번 100 딱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요 땅을 뭐라고 그래요? 한 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공부, 뭐 예를 들어 지번을 아니까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가 나옵니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보고 그랬더니 소유자는 뭐야? 갑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황이라고 그래요. 요건 이제 필지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현황이라는 게 뭐냐? 현황. 현재 이용상을 현황이라 합니다. 현황을 보는 겁니다. 이제 임장활동이라 하죠. 이거 임장활동이라고 우리 이제 배우겠지만, 임장이라는 건 임한다, 장소에. 이런 뜻입니다. 장소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실지 조사한다. 그런 얘기죠. 실지 조사한다. 또는 뭐라 그래요? 현장 답사한다. 현장 답사한다, 실지 조사한다라는 걸 우리는 임장이라 해요. 염장이 아니라 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을 나옵니다. 나가서 현황을 보니까 용어는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셔야 될 분들이니까 당연히 중개업자들이 쓰는 용어들을 배우셔야죠. 그 전문 용어를 모른다는 건 시험도 못 보는 거고 봐봐야 점수도 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라서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을 입에 붙여야 돼요, 자꾸만. 자, 그러면 현황, 자, 임장 또는 현장 답사, 실질조사 나갔는데 임장 나갔다 그럽니다.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부분은 주유소로 쓰고 있고 뒷부분은 창고로 쓰고 있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유소 땅값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 이거 허가받기도 어렵습니다. 창고야 뭐 당연히 똥값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필지죠. 1필지에 벌써 요만큼의 가격과 요만큼의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요걸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획지라고 그래요. 획지. 그래서 가격 순위 비슷한 일단의 땅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획지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한 필지에 두 개 획지가 있는 거죠, 지금.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현황 보고 알아야 되는 거지, 공부상을 보고 판단 못 하는 거죠. 가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획지.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키워드는 가격 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 하고, 시험에는 이제 필지, 획지 이거 잘 냅니다. 이거 잘 내는데, 그냥 구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낮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낮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정착물로 됐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한물권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제한물권이라 해서 이제 용익물권과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서 수업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민법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배우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사법상의 권리를 뭐 하냐면 이제 저당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은 아실 테니까. 자, 그럼 용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벗을 낮자에 땅지자예요. 낮이라는 용어가 어디 나오냐? 표준지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뒤에 가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배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언급되는 게 낮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하나 보면 일단 조건은 택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이 가능한데 이 땅이 이제 서초동 집원 100이다 라고 합시다. 건축이 가능한데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그렇죠. 맨 땅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맨 땅이다. 택지인데 맨 땅이다. 건물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러니까 택지이면서 또는 건물이 이렇게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사법상의 제한, 사적 제한이라 하는데 이 사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 을구를 보니까 을구 또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쉽게 말하면 깔끔하다 이거죠. 여기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지라 하고, 특히 지목이 대인 경우가 있어요. 대. 지목이 대. 이때를 우리가 나대지다. 이런 말을 씁니다. 나대지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반대말이 건부지예요. 건부지. 건물에 부속된 땅을 뭐라고 그래요? 건부지. 그럼 대부분 보면 보세요. 대부분 보면 자 이렇게 건물이 다 있죠.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건물에 부속된 땅, 건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철거를 합니다. 그 맨 땅으로 만들어요. 맨 땅으로 만들면 뭐가 돼요? 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의 반대말은 건부지고, 건부지를 철거하면 나지가 되고. 근데 맨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지가 아니라 사적 제한이 없어야 돼요. 깔끔하다 이거죠. 이 깔끔한 땅을 나지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지목이 베이면 그 땅을 우리가 나대지라 한다.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 해서 이제 제가 나지까지 설명했는데요.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